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제 삶은 딱 3개월을 제외하고는 아주 완벽한데요. 그 3개월이 아주 강렬한 지옥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답니다. 소름 끼치는 공포 사연이니 손에 땀을 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는 30살의 부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남편은 저의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을 넘게 따라다니며 열렬히 구애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이 넘어가게 되었고 6개월 동안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결혼하자고 청혼을 수십 번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급한 감이 있어서 더 길게 연애를 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저도 모르게 또 넘어가고 말았어요. 예비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큰 재산으로 첨당동의 대저택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서 지내기에 엄청 고아할 정도로 큰 집이었죠. 대문을 지나 마당을 걸어가는데 축구를 할 만큼 넓은 데다 예쁜 꽃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어서 꽃집에 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남편과 집안에 들어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네가 미정이냐?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고 끝났으면 좋겠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만 보고 그만 보면 좋겠다는 소리다. 대짜니 너 대학도 그저 그런 데 나오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다면서? 보아하니 이쁘장한 얼굴 하나로 돈 많은 남자 제대로 꼬셔서 팔 잡히려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지?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는 흥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 내가 널 여기로 부른 이유는 내 아들을 다시 만나지 말라고 주제 파악하려는 소리를 해주려고 그런 거야. 알아들었으면 가봐. 시댁에 발을 딛자마자 이런 수모를 당한 저는 가슴에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우리 엄마에게 가족이라고는 나뿐이어서 저렇게 유난이신 거야. 내가 잘 설득하면 금세 허락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주라. 난 진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도 오빠를 사랑해. 없으면 못 살 만큼. 하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날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한 식구가 되겠어. 걱정하지 마, 미정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랑 결혼할 거니까 무조건 날 믿어줘. 저는 시어머니의 하대와 무시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기다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허락하셨답니다. 갑자기 저에게 친근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하튼 남편과 결혼만 하면 좋았으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상견례장에서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혼수고 이해 다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애들이 저랑 몇 년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맨입으로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분가할 때가 되면 제 신혼집과 혼수 다 해주겠습니다. 제 딸을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미정아. 사전에 얘기된 거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 갑자기 시집살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나도 처음엔 같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네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교육을 배워야 할 것 같더라. 신부 수업 받는다고 생각하고 몇 년만 같이 살면 되니까 걱정 말아라. 나도 아들 며느리랑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제 남편도 그 자리에서 처음 같이 살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미 신혼집에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이라 그냥 분가해서 살겠다고 전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위약금을 물어줄 테니 걱정 말고 시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오래 생각하고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시집살이를 해보겠다고 대답하게 되었고 결혼식 후 의리의리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아침과 밤에만 잠깐 시어머니를 상대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직장을 관두라고 하시더군요. 세아가 신분 수업을 받을 애가 왜 직장을 다니니? 오늘부로 회사 정리하도록 해라. 네? 어머님, 그건 말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저에게 큰 자부심이라 쉽게 그만둘 수 없습니다. 참, 그깟 뭐 월급쟁이 하면서 무슨 자부심? 내 아들이 사업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몰라? 잔말 말고 회사 관둬라. 조용히 살림하고 내조나란 말이야. 저는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시집살이 하는 동안만이라도 휴직을 하고 시어머니께 교육을 받아야 미움을 덜 받을 것 같아 바로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을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관리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웬만한 옷은 손빨래를 시키셨고 반팔 티셔츠까지 다림질을 시키셨습니다. 또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불 빨래를 4일에 한 번씩 시키셨는데 그것 또한 세탁기를 쓰지 못하게 하시고 발로 밟아서 빨게 하셨어요. 아침 일찍 집안일을 시작하면 해가 져야 끝나서 개인 시간을 가져보기는커녕 발 뻗고 쉴 시간도 없었답니다. 너네가 왜 이리 곰드니? 네 부모한테 게으른 피를 물려받아 그럴 거겠지. 그러니 네 부모 나이에 전세 아파나 살고 있는 거라고? 사람은 자고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 고실할 수 있는 거라고. 어머님, 저희 부모님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셨다고요. 게으른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지런한데 또 전세 아파트를 사는 거 보니 그게 무식한 모양이구나?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라는 말 들어봤지? 네 부모가 딱 그래 보인다? 어머님, 저를 뭐라 하신 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건 기분이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부모님 흉을 보시지 말아주세요. 꼭 못 배운 것들이 부모 욕을 보면 불건하더라? 왜? 내가 천국을 찔러서 기분이 언짢으냐? 그렇게 나랑 사는 게 싫으면 나가도 된다. 말릴 사람 없으니까 힘들면 이혼하고 잘난 네 부모랑 알콩달콩 개고생하면서 살아라? 어머님,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일주일이건 1년이건 난 아무런 상관없다.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억지로 받아준 거라고. 이혼하고 더 잘난 여자를 만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언제는 나가고 싶으면 말만 해라.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 전 누구보다 흥수 씨를 사랑한다고요. 그래? 그럼 한번 버텨보든가. 시어머니는 매일 말도 안 되는 양의 집안일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기강을 잡는 걸 넘어서서 저를 내쫓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괴롭혔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저희를 알고 있어 몇 년만 참고 나면 본가에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버텼어요. 끝없이 일을 시키셨지만 억지로 웃으며 집안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가 힘들긴 했지만 한 달 만에 모든 게 적응되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척척 잘 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있는 우편함에서 저에게 온 편지가 있다며 전해주셨는데 뭔가 하고 뜯어보았더니 누군지 모를 남자가 보내는 구애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누군가이고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중에 만나자는 말도 안 되는 편지였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당장 편지를 찢어버렸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주워들어서 편지를 읽으셨어요. 뭐야 이거? 너 설마 바람 피웠니? 이제 보니 얼굴값 하는 년이었구나. 어머님, 아니에요. 이 편지를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바람을 피운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 시댁에만 붙어 있잖아요. 또 모르지? 야밤에 몰래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고 들어온지 말이야. 빨리 이실 짓고 해라. 자수해서 광명 찾고 내 아들한테 고백하고 이혼하고 나가라고. 잘못한 게 있어야 자수를 하든가 하죠.
이 편지는 누가 장난을 쳤든가 저를 괴롭히려고 한 짓일 거예요. 너 말하는 게 왜 그러니? 날 보는 눈빛이 왜 그러는 거야? 설마 내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게 시애미를 뭘로 보고 그따위 의심을 해? 저는 시어머니가 한 짓이라는 걸 확신하지만 아닌 척하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의심하다니 말도 안 돼요. 여하튼 저는 모르는 남자이니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대답하고 상황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발신자 표시가 안 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편지를 준 내용처럼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누군가라며 사랑하니 어쩌니 하면서 곧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아니란 거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무시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함에 들어있었습니다. 점점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한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여보, 누가 나를 스토킹하나 봐. 요 며칠 동안 문자랑 편지가 날아와. 저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인상이 일그러지며 뭐야 이거?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은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않고 라고 흥분하더군요.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이 괜한 오해를 할까 봐 걱정이 됐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런 일은 당신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조언하셔서 가만히 있었지.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외워야 하겠어. 당신이 어디 바람 피울 사람이야? 여하튼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경찰서로 찾아가 보자.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찾아가 편지와 문자를 보여주며 신고를 접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일렀어요. 이런 경우에는 범인을 잡는다 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한 연애 편지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처벌이 어렵다고요? 이건 어민의 스토킹이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신체 피해가 없으면 잡아놔도 판사들이 풀어준다고요. 어쨌든 신고 접수가 되었으니까 어떤 놈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스토커의 편지와 문자는 계속해서 왔고 저는 손발을 떨며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경찰서에 추가로 증거를 전해주었는데 편지에 지문도 없고 문자도 해외 사이트에서 보내온 거라며 잡기 어렵다는 말만 했답니다. 경찰들은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며 그냥 잊어버리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공포를 지워버리려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우편함도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시어머니가 편지를 저에게 건네주며 한 소리씩 하셨답니다. 예, 너 이게 몇 번째야? 스토킹이고 뭐고 다 헛소리고 진짜 이 편지 주인공이랑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매일같이 이렇게 편지가 날라오겠어? 그리고 너 핸드폰 번호 바뀌었는데도 문자가 온다며 이 정도는 바람이 확실한 것 같다고.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매일 겁에 질려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저 정말 누군지 모른다고요.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네가 여기저기 흘리고 다녀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말이야. 너 내 아들 만나기 전에 몇 명이나 사귀었니? 솔직히 말해봐봐. 어머님, 제가 과거에 남자를 사귄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흘리고 다니거나 가볍게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괜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두고 봐야 알지. 넌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꼬리가 길면 밟힐 거라고. 만약 내 예상대로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바로 아웃이야. 내 말 알아들었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소연을 해봐도 절대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시집살이 하랴 스토커의 괴롭힘을 당하랴 몸과 정신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녹초가 되어버렸죠. 너무 지쳐버린 저는 모처럼 친구들과 수다를 떨려고 집안일을 끝내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서 외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부터 친구들과 약속한 장소까지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피해망상인가 싶어 뒤를 돌아 자주 확인해 봤는데 한 남자가 저를 미행하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미 스토커는 사라진 후였기 때문에 경찰관은 신고 신청만 받고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잡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CCTV로 분명히 저를 쫓아오는 남자를 포착하긴 했는데 경찰관이 말하기를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 같다며 괜히 엄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경찰서에서 무슨 경찰이 있다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피해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 별 수 없이 경찰서에서 나와버렸네요. 시댁으로 돌아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는데 시어머니는 되려 바람 피우고 와서 괜히 헛소리하는 게 아니냐며 또다시 제 속을 긁으셨습니다. 어머님,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잘 믿겠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와서 스토커를 보고 왔다고. 거짓말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또 모르지. 찔린 게 있으니까 괜히 쉬워하는 걸지도? 난 내 아들과 다르다. 끝까지 널 의심할 거라고. 엄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면서 아직도 바람 타령이에요? 제발 이 사람 좀 믿어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다. 너도 얘 너무 믿지 마라. 편지와 문자도 진짜 만나는 남자가 보낼지도 모른다고. 도대체가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더 공포에 질려야 상황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혼자 장을 보러 나왔는데 이번에도 누군가 제 뒤를 미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걸으며 그 자식을 잡을 생각이었죠.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남자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쫓아오던 남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시장 안에 들어섰고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장을 보며 기회를 노렸어요. 그러다 손에 쥔 시장 봉투가 그득해졌을 때 뒤를 돌아 스토커의 머리를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몰랐으므로 이 스토커야? 네가 잘 미행하고 있던 거 다 알고 있어. 지난번에도 날 따라왔었잖아. 또 편지랑 문자도 다 네가 한 짓이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주겠어. 시발 아줌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스토커라니? 내가 왜 아줌마를 미행한단 말입니까? 오리발 내밀지 마. 모두 네가 한 짓이잖아. 너 도대체 누구야? 누구들이 날 공포에 몰아넣냐고. 이 아줌마 정신병자인가 보네. 이봐요 아줌마.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럼 스토커가 스토커라고 말하겠니?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나머진 경찰서 가서 말해, 이 나쁜 놈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동네 사람들, 이 정신 나간 여자 좀 알려줘요. 멀쩡한 사람을 스토커로 만드네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구경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경찰관 2명이 저와 스토커를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를 향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저에게 스토커에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봐요 아주머니, 이분은 멀쩡한 분이에요. 이 동네 사는 주민이라고요. 이 동네 주민이면 스토킹을 못하는 법이 있나요? 지난번에 날 쫓던 남자가 이 사람이 맞아요. 편지랑 문자도 분명... 아니에요. 지난번 CCTV 영상을 대조해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또 편지랑 문자는 누가 보냈는지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아주머니 지금 괜한 사람에게 모함을 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저씨, 내 눈을 보고 말해봐요. 진짜 아저씨가 나 스토킹한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저 처자시키는 몸이라고요. 남의 여자를 스토킹하는 미친 짓을 왜 합니까? 남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 지난번 저를 쫓던 남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미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거라 판단이 들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남자는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생단일을 쳤는데 경찰관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늦게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화를 내셨어요.
너, 바른 대로 말해라.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시장을 보러 갔냐니 3시간 만에 집에 기어들어와? 어머님, 그게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 바람 피우고 오는 게 너희 사정이냐? 누구랑 만나고 온 것인지 바른 대로 말해. 만나긴 누굴 만나요? 어머님, 저 방금 경찰서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스토커인 줄 알고 잡았는데 엄한 사람을 잡긴 했지만 당연히 스토커가 없으니 스토커가 잡힐 리가 있겠냐? 이제 그만 쇼 그만하고 바람 피우는 거 인정해라. 다 인정하고 내 아들이랑 헤어져. 어머님, 언제까지 저 의심하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흥수 씨하고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혼을 시키면 되지? 네가 바람 피우는 증거만 잡으면 된다고.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저를 바람난 여자로 치부하며 꼭 증거를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편지와 문자가 잠잠한가 싶었는데 잊을만 하니까 다시 시작되더군요. 저는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소처럼 부려먹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거셨어요. 너, 요즘도 문자랑 편지가 오는데 별 얘기가 없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인 것 같네. 혹시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아니거든요. 편지랑 문자를 하도 많이 받아서 적응이 됐나 봐요. 뭐 하는 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꼭 벌받게 해줄 겁니다. 어머님, 시키신 일 다 했으니까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일주일 내내 일만 했더니 바람도 쐬야 할 것 같아요. 바람을 쐬러 가는 거냐? 피우러 가는 거냐? 시어머니의 시비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한기로 흘러버리더라고요. 저는 바람을 쐬러 호수공원으로 나가서 실컷 바람을 쏘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누군가 제 뒤를 쫓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구두를 신고 온 걸 확인하고 이걸로 스토커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도망가지 못하게 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윽고 제 뒤를 쫓던 스토커가 거리를 좁히며 따라와서 뒤를 돌아있는 힘껏 뾰족 구두로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어요. 아, 아줌마 왜 그래요? 뭐야, 지난번에 시장에서 본 그 아저씨잖아. 아저씨, 진짜 내 스토커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냥 공원에 산책 나왔다고요. 스토커는 말도 안 된다고요. 저쪽에 제 아내랑 딸애도 있단 말입니다. 아줌마는 무슨 악연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제 뒤를 왜 졸졸 따라다녀서 의심받을 행동을 해요. 앞으로는 절 마주치면 멀찌감치 떨어지세요. 그 남자는 정강이를 붙잡고 주저앉아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시댁으로 돌아왔답니다. 수상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 3개월 동안 별의별 일을 겪으며 지냈네요. 남편은 사업이 한창 바빠서 밤에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아침에는 밥도 먹지 않고 출근하는 바람에 신혼다운 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시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저에게 대청소를 일임하고 외출을 하셔서 아침부터 바쁘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깨끗이 쓸고 닦고 빨고 널고 해도 일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히 시비를 걸 시어머니를 대비해서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5시간의 청소를 마치고 집안 곳곳을 스스로 검사했답니다. 그러다 문득 천장을 한 번도 닦지 않은 걸 깨닫고는 창고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높은 천장을 닦기 시작했어요. 거실 천장부터 닦기 시작했는데 먼지가 꽤 많이 묻어나오더라고요. 구석구석 잘 닦다가 천장에 달린 소방 센서까지 닦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니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아 움직이더라고요. 이에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봤는데 쑥 하고 빠지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물체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형 CCTV였어요. 등골에 소름이 돋는 바람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목을 삐끗하게 되었는데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고 스토커가 집 앞까지 침범해서 CCTV를 달았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른 천장에도 있나 싶어 곳곳을 살펴보았는데 저희 신혼방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눈물까지 흘리며 공포에 떨었답니다. 여하튼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집에 CCTV가 있어. 스토커가 우리 몰래 집안 곳곳에 달아놨나 봐. 뭐? 그게 사실이야?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출발할게. 혹시 모르니까 문단속하고 있어? 빨리 와. 난 너무 무서워, 여보. 남편과 경찰이 집에 오기까지 30분의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윽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달래주었고 경찰들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하나씩 수거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겁이 없는 놈이네요. 카메라가 무려 20대가 있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집안을 한번 수색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범인의 흔적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네, 얼마든지 수색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스토커를 잡아주세요. 경찰들은 저희 신혼방에 들어가 침대 밑과 장롱안까지 샅샅이 뒤지기도 했고 주방의 집기를 하나하나 꺼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똑같이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 있는 창고에 대해 묻더군요. 여기 방 안에 있는 창고는 뭔가요? 문이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네요. 그러자 남편이 거기는 창고예요. 생필품이랑 여분의 이불을 보관하는 곳이죠. 라며 수색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혹시라도 뭔가 발견할 수 있으니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창고 열쇠는 시어머니한테밖에 없고 집에 오시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자기들이 직접 열 수 있다며 열어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럼 드릴을 써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잉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 방 안에 있던 창고 문고리를 떼어내더니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 CCTV 모니터가 있습니다. 카메라 개수대로 20대의 모니터가 있다고요? 뭐야? 진짜네? 여기 장비가 다 갖춰져 있구만. 스토커가 아니라 집주인이 달아놓은 CCTV였어.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모니터들과 최첨단 장비들이 소름 끼치게 만들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으로 보고 들으며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입을 벌리고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데 형사 하나가 이번에는 또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오들갑을 떨었네요. 이거 좀 보세요. 편지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분이 구의 편지를 받았던 것과 일치해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가 스토커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할 수 없지만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쯤 오시죠? 곧 돌아오실 겁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난리난 집안을 보며 화를 내시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다 뭐야? 당신은 뭔데 내 방이나 창고랑 멋대로 들어온 거야? 저희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집안에 스토커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여사님께서 설치하신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내가 설치해둔 겁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스토커 짓 하신 거죠.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는 물론이고 여기는 편지까지. 증거가 넘치도록 있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참, 이렇게 된 거 말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맞다. 그동안 편지대형 문자 내가 한 짓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절 못 살게 군 거냐고요? 몰라서 묻니?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가 잘난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게 내켰을 것 같아? 이쁘장한 얼굴만 믿고 나대는 것 같아서 뒤를 캐버리고 수를 쓴 거다. 내가 문자나 편지를 보내면 네가 어떤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게 될 거라 확신했지. CCTV는 네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걸 잡으려고 24시간 돌리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안방이고 화장실이고 다 설치를 하는 거지. 뭐라고요? 저를 그동안 먹고 자고 심지어 싸는 것까지 다 관찰하셨다고요? 어머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그럼 저를 미행한 남자도 어머님이 고용한 사람이었나요? 맞아? 네가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때리고 공원에서 정갈에게 찬 남자. 내가 고용한 신분센터 직원이야. 난 네가 분명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리라 믿어서 미행을 붙인 거다. 그런데 아쉽게도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지 못했지. 저는 소름이 끼쳐서 머리를 쥐어뜯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무서운 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바람 피운다고 절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잡고 흥수 씨랑 이혼시키려고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그 말이 정답이었네. 전 어머님이 저를 단순히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경악스럽게 저를 괴롭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괴롭히다니. 나 친구를 잡으려고 했을 뿐이야? 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거든. 도대체 얼마나 아니라고 해명해야 제 말을 믿겠어요. 믿다니? 누굴? 너 같은 년은 내가 잘 알아. 얼굴 하나 믿고 남자 등골 뽑아먹을 년이 분명하지. 그런 년이 남자가 내 아들 하나겠어? 두고 봐. 내가 곧 너의 더러운 실체를 까발리고 말 테니까. 시어머니와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시어머니를 처벌해달라고 전한 뒤 지옥 같은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남편이 이성을 찾고 대화로 풀어가자고 설득했지만 몸서리치기 싫은 시어머니와는 단 1초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두고 볼 필요도 없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하고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떠났어요. 몇 시간 뒤 경찰관에게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미정 씨, 시어머니가 집안에 카메라를 단 건 죄가 될 수 없어요. 본인 명의로 주빈이 마음대로 카메라를 달아도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편지와 문자는 고의가 보이긴 하나 협박성 내용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재미로 했다면서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럼 제 시어머니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스토커질을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게 법이란 게 그렇네요. 이미정 씨한테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을 한 게 아니어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결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분노를 하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경찰관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하며 그따위로 일처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죠. 그런데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스토커법이 바뀌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소장을 접수했어요. 시어머니의 만행을 일일이 다 적었고 증거로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건네주었죠. 남편은 소장을 보고 연락을 해서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고 애원했는데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이상 남편과 절대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어머니 소원대로 제가 이혼을 마음먹게 된 거죠. 얼마 뒤 남편과 법정에서 만나 제가 받을 위자료에 정신적인 보상금까지 더해서 받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두 번 다시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며 마음이 돌아서면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없을 거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스토커 짓에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답니다. 꿈에도 시어머니가 등장해서 괴롭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쓰며 지냈더니
얼마 뒤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이 겨우 가능해졌답니다. 그런데 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시작으로 입을 떼더군요. 미정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이혼 소송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너뿐이었어. 닥쳐. 당신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그 지옥에 다시 가느니 차라리 감옥을 찾아 들어가겠다고. 미정아, 이제 우리 엄마 보지 않고 지내도 돼.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떠나셨거든. 어머님이 당신을 두고 떠났을 리가 없어.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진짜 떠나셨어. 사실은 내가 너랑 이혼하고 난 뒤에 엄마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혼자 오피스텔에서 지냈거든. 연락도 끊고 말이야. 그런데 나랑 따로 산 지 2달 만에 이웃집에서 연락이 왔어. 엄마가 이상을 하면서 찾아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집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엄마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고 마셨더라.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헛소리만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과대망상이 너무 심해서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셨대.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대서 입원시켜드렸어. 그런데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셔. 그것 참 쌤통이다. 과대망상으로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다고 끝까지 의심하고 스토킹까지 하더니 결과가 아주 판타스틱하다. 모든 게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네. 어머님은 당신의 덫에 걸려서 그 모양이 된 거야. 나도 알아. 엄마는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거야. 어쩌면 평생 거기서 사셔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래, 알았어. 좋은 소식 들려줘서 고맙네. 그렇다고 내가 당신과 재결합을 할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미정아, 너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우리 다시 시작해도 잘 살 수 있다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전 남편은 급기야 무릎까지 끌어가며 저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한 진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니 제발 날 다시 받아줘, 미정아. 이에 저는 아주 길게 한숨을 내뿜었습니다. 흥수 씨, 그거 알아? 당신 얼굴을 보면 시어머니가 떠올라. 그 지옥이 재생된다고. 처음부터 당신하고 엮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할 일은 없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그만 돌아가. 그리고 다시 날 찾아오지 마. 미정아, 미정아! 저는 등을 돌리며 그 일을 밀어냈는데 매일 저를 찾아와 재결합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이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연민도 느껴지지 않아 매몰차게 거절했답니다. 결론은 제가 바람 피운다고 찰떡같이 믿고 막대먹은 스토킹을 한 시어머니는 미친 여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저에게 버림받은 남편은 술독에 빠져 지내다가 사업을 말아먹고 말았답니다. 그이는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묘수가 있는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옥 같던 시어머니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발버둥을 치며 공포를 잊고 있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3개월이 제 평생의 좋은 기억들을 모두 망쳐버려서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죠.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꽤 마음에 들어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절 예뻐해 주시고 귀하게 대해주셔서 이전 시어머니의 공포는 되살아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결혼은 아직 고민이 된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며느님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의 시부모님을 마주하고 지내셨을 텐데 저는 3개월 만에 다 때려치우고 도망 나왔네요. 이런 저에게 왜 못 참았느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저처럼 무서운 일을 겪지 않으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